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106페이지 26번 테마 별표 3개고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또 107페이지 27번 테마처럼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오는 거니까 별표 3개씩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지난 순환, 작년이 아니라 지난 순환까지 반복해서 계속 봤던 거라 쭉쭉 빠르게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지난 순환까지 계속 설명드린 거라요. 먼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중년의 남녀 수강생들 짝이 돼서 같이 앉아있는 경우에 제가 기습적으로 둘이 어떤 관계냐고 물어봤을 때 자, 얼굴 빨개지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었던 얘기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했었죠? 그런 것처럼 자,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106페이지 한번 봅니다. 26번 테마 양도소득세 과세비준 예정신고납부인데 파생상품 제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납부가 없어서 그래요. 팁박스 안에 보니까 중요하죠. 1번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일 때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확정신고납부 할 때는 분할납부 되는데 예정신고납부 할 때는 안 된다 이러면 틀려요. 둘 다 요건 갖추면 자 분할납부 할 수 있고요. 신고기한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주식 빼놓고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양도리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로 작년에 바꿔서 나왔는데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요 예정신고기한은 뭐 지문에 매년 이게 뭐 날짜로도 나오기도 하고 작년처럼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본인 생일날 이렇게 부동산 양도한 거 신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월 15일 날 자 부동산을 5월 1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냐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외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허가구역에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요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또 양도했을 때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양도소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자, 그러면 원래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할 때 대금 청산일이 4월 10일이고 허가일이 5월 4일입니다. 그러면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러면 언제라고요? 지금 보니까 언제라고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요?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것도 이런 경우도 만약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4월 12일 날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꽝되니까 그렇잖아요. 민법에 배우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되니까 그러면 양도세 낸 거 돌려줘야 되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에 속하는 말부터 2개월에 이렇게 합니다. 또 법령의 반대석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법령 내용이고 반대석으로 허가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이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돼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허가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허가 후 대금 청산돼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내고 아셨죠 여러분?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지난 순환에 배운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배웠습니다. 만약에 취득세에서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데 허가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랬을 때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냐고 포인트인데 이런 경우에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허가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 거지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요거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요거 아니라고 그랬죠? 요거 안 보이겠다. 네,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요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즉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가 전에 대금 완납되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하고 헷갈리지 말고 비교하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주식 출자 지분이요.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양도리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아니고 맞고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반기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5월 4일 날 만약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예정신고기간 언제입니까? 예? 주식 비상장 주식을 5월 4일 날 양도했다.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하여튼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반기 말일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0일이 되고 8월 30일이 되고 만약에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하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반기 말일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는 거고 에? 하반기에 팔면 2월 말이고 상반기에 팔면 언제고? 8월 31일이 예정신고 기간이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분기였다가 반기로 바뀌었다는 거 작년에. 3번 부담보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우리 부담보 증여 시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부과했잖아요. 그럴 때 예정신고 기간 언제까지냐? 자, 봅니다. 그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요거 3개월이라는 거. 그래서 2개월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딴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야? 3개월. 요걸 주의합니다.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고 효과 봅니다.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또 납부를 안 했다? 그럼 가산세 적용되는데, 자,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 가산세 똑같습니다. 신고기한 하루만, 예정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벌떡 되고서 애들하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똑같습니다.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과소신고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10% 적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 가산세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6%씩. 10만 분의 25. 0.06%씩 납부불성 가산세 적용되고요. 107페이지 양가로 2번 자진해서 예정신고기간 내 신고하고 납부를 했다 할지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는요, 꽤 됐어요, 바뀐 지. 옛날에는 예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옛날에만 하더라도 그건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어땠냐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는 임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진해서 예정신고 기간 내 양도세 속한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안 해도 되는데 임의적이어서 안 해도 되는데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를 했으니까 세원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예전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그러면 세액공제 혜택을 줬어요. 산출세 몇 프로? 10%.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정신고 납부는 당연히 이제 강행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고 했다 그래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 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하철 선로에 지난 순환에 그 얘기 해준 것 같은데 지하철 선로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요? 그러면 목숨 걸고 그냥 거기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해내는 의인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인터뷰할 때 어떻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천편일률적인 그 멘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용감한 시민들 천편일률적인 멘트가 있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저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유, 보통 사람들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들어가잖아요. 자, 소리만 치지. 근데 그렇게 구해낸 의원들. 자,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용감한 시민상을 줍니다. 근데 소방관이 불 나는데 불 껐어요? 경찰관이 도둑을 잡았어요? 용감한 시민상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안 했다 그러면 제재가 따르죠? 아, 소방관이 불 나는데 무섭다고 도망가고 불 안 끄고 경찰관이 도둑 보고서 무섭다고 도망가고 그러면 나중에 제재를 받죠? 똑같습니다. 이제 예정신고 납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테마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팁박스 맨 위에 봅니다. 또 중요하죠?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표준,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땡, 할 필요 없다 땡, 생략할 수 있다 땡입니다. 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같으면 허가일 또는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가 포인트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요. 2번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경우에 역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 확정신고 생략 작년에 나왔죠. 정답주문으로 잘 보셔야 되고 제가 맨날 이거 확정신고 생략 어떤 의미인지 계속 강조 드렸었는데 역시 작년에 드디어 나왔어요. 자, 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꼭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연락해 강조했는데 아직 안 나오는 것들도 보면 확실히 뭐 그 몇 년 내로 나오긴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 자, 이것도 그런 건데요. 1번 봅니다. 답이 자 체크입니다. 다. 물론 이제 키워드 하이라이트 표시 다 돼 있고요. 예정 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 신고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 신고 뭐하러 또 해요?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맨날 첫 번째 것만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 게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나머지 두 가지도 똑같은 거예요.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해요. 근데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이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합산하거나 뭐 등등 마지막에 감안해가지고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합니까?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얘기 어떤 건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고 또 설명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양도자가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 뭐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년에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서로 번거롭게. 그래서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 예정신고 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는 이행해야 한다. 생략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번에는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4천만 원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인세잖아요. 그래서 합산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합산과세였는데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다. 50%, 40% 이렇게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각각 계산하든 합산해서 계산하든 결론 똑같습니다. 근데 누진세율 대상일 때요. 자,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과세 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요. 합산해서 양도자별로 양도소득세는 합산과세 하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그래서 마지막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요거 자, 어떻게 합니까? 확정신고를 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금계산 달라질 경우인데 뭘 다음년도 확정신고 또 해요. 예정신고 환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고 세금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마지막에 이걸 합산해서 이것을 확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합산하지 않고 또 요것에 대해서만 그냥 사천에 대해서만 합산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 같은 것을 2위 이상 양도하거나 그럴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고요. 작년에 요거에 정답점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예정신고 이게 이제 요게 또 중요해요. 올해 또 3번이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3번 동그라미 3번 가산세 사업 가산세 아니구나 내가 오늘 그냥 휙 넘어와 버렸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3번 확정신고 생략 봤죠? 4번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납부불성가산세 1, 0.03% 0.025% 똑같아요. 근데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의 한정에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가 됐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요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은. 자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부과된다고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번이 올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주세요. 2번은 시험에 나왔고 3번 이거 중요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 후 무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한 후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했을 때는 이 해당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 준다는 거 쫙 밑줄입니다. 중요하고 불표시하고 자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처음에 화두를 던졌는데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자 예정신고를 불성실합니다. 불이행이에요. 자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했을 때 자 저를 들어보세요. 이제 문제 드립니다. 시험에 기출됐던 건데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요. 네? OX요. 자 여러분요 입이 모아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여러분 봅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무조건 적용됩니다. 확정신고 납부 하다 나는 상관없이. 근데 다만 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을 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나 이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과소신고 요 가산세요. 요거 몇 프로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요 얘기지,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얘기 꼭 여러분들이 또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불성실 했다. 다음 년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다만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 깎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어떻게 하다가 예정신고 납부겠네, 예정신고 납부를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어떻든 간에 확정신고라도 납부를 해야지만 그래도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때 이제 저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안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납부 자체는 이때 기납부한 세액은 당연히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납부 자체는. 근데 신고는 합산해서 반드시 어떻게 되고 신고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또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 28번 테마로 가겠습니다. 양도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있죠? 요거는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읽어보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결정이에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할자 또는 확정신고할자가 그 신고하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신고 납부는 세금은 신고 납부 안 했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관할 세무장이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하냐? 결정합니다. 2번 경정 및 재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장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한 자 또는 확정신고한 자의 신고행에 오류 탄루가 있어? 그럼 고쳐야 되겠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고쳐가지고 다시 고지서 보내겠죠?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또 고치는 게 동그라미 2번 재경정이고요. 읽어보시고 3번 결정 및 경정 방법.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 3번 때문에. 자, 일반적인 경우 보세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할 때 뭐로 결정 경정하냐? 여기가 포인트예요. 실거래가에 따라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결정 경정할 때 관할 세무장 뭐로 결정 경정한다? 실거래가로요. 기준시가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여기 밑줄이고 실거래가에 따라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근데요, 확정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까지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관할 세무장이 결정을 하는데 실거래가로 계산을 해야 돼, 양도세를. 근데 신고 안 했으니까 실거래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 거리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실지 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실지 거리가액이 아니라 거리자가 아니라 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리가 아니라 거래가액. 실지 거리가 아니라 실지 지금 교재가 거리가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리가액으로. 거리가 아니라 보다 거래가액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자,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부 기재에 대한 실지 거래가액 추정해서,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추정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죠?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거래가액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확인된 실거래가로 자, 결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래하면 거래가격이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 그러잖아요. 자, 국토교통부에 이제 전산 입력도 되고. 자, 그 얘기고. 3번. 예정 또는 확정 신고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신고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어요. 그럼 관할 세무장이 확인된 실거래가로 경정, 고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자, 4번 추계주사 결정 경정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배웠잖아요. 콕 집어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콕 집어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 어떻게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 이거 했잖아요. 29번 테마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함께 계산해서 내는 거지 부가세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고. 지방소득세는 저 청년에 배웠는데 농어촌 특별세 다음에 또 할 거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 있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로 농특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번 세목별 분납 비교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 별표 3개고. 올해 분할 납부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둡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 중요합니다. 자, 세 개 세목을 비교해보면 분할 납부 요건이요. 자, 분납 기준금액.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고. 종부세 올해 개정세법 배웠죠?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고. 종부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일 수 있다. 양도세는 뭐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스워요. 재산세는 500만 원 넘게 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 윙크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딴 곳에서 있죠? 지난 4월 달에 강의할 때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그랬더니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사장님이 60대 어떤 후반의 어떤 사장님이 손을 내가 그 강의실이 길다 보니까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뒤에 계신 분 맨 뒷자리에 있는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잘 그냥 못 봤는지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내리더라고 누가. 근데 분명히 또 손이 올라갔다 내리는 걸 봐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지금 저 혹시 그 500만 원 넘게 낸다고 손 들었다 내리신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다른 사람 모르게 끄덕이시더라고요. 손을 조용히 딱 들었다가 딱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못 보니까 그런 분도 있었는데 자 어떡하니 재산세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 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내. 근데 종부세는 납부기 한 지나서 언제? 6개월 내. 꼭 알아둡니다.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양도세는 납부기 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기 아니든 그 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분할 납부 기준금액 가능 금액은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초과하면서 그 배예요.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아놓으라고 그랬어요? 500 깔아놓고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말로 할게요.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 자, 납부할 세액이 900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재산세 400만 원. 이런 거 했잖아요.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내 최소는 500 깔고 나머지 금액 이겁니다.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700만 원. 절반까지. 최소한 절반 내놓고 나머지 금액 절반까지 분할 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납부할 세액.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250만 원 초과하면서 그 배예요. 기준금액은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요. 종부세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소한 납기내 얼마 깔고 2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해요. 그러니까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다.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이 얼마냐? 납기내 종부세는 최소한 종부세는 납기내에 최소 얼마요? 납기내 최소 얼마? 2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최대 분납가는 금액은 얼마다? 400에서 250 빼니까 얼마?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가 나왔다. 이런 거 최소한 250 깔아놓는 거 잊지 마시고 종부세는. 양도소득세는 일단 25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250만 원 초과하면서 500만 원 이하할 때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 250 깔고 나머지 금액. 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역시 이하 금액이니까 최소한 납기내 얼마? 최소한 납기내 50% 깔고 나머지 50%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8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4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하니까 대여 무조건 기준금액은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납기는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4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400만 원.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8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800만 원. 최소한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시험에 나왔는데 3,6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1,800만 원. 절반까지 분할 납부가 나가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준금액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준금액을. 109페이지 31번 양도세 물납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종합적인 보충 지문 한번 봅니다. 1번에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다. 국세는 X라고 돼 있죠? 국세는 당연히 납세지 어디로 갑니까? 거주할 때 주소지여지. 양도자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이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부동산을 판다.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 소재지가 다를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집 가까운 데 분류부라고. 굳이 제주도까지 뭐라 가요? 자, 거기다 내든 여기다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 부동산 수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2번부터 읽어봅니다. 그냥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제출한 경우는 이에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했다, 입력된 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아유,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꼭 이러다가 있어. 아, 뭐 5월 중순이니까 뭐 다음 뭐 며칠 5월 초 되면은 5월 뭐 다음에 뭐 다음 주에 해야지 뭐 내일 해야지 뭐 이러다 보면 꼭 5월 말 데드라인에 걸려가지고 5월 30일, 31일 날 그냥 불이 나게 막 그냥 신고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막 그래요. 아, 근데 해야 되는데. 자, 입력된 때 신고한 것을 보고 3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시로 거주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양도세 납부할 세기 1,600만 원에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2천만 원 이하일 땐 최소한 1,000 깔고 사례를 외워요. 나머지 금액 얼마? 600만 원 분납 가능하고. 납부할 세기 3천이다. 자, 2천만 원 초과했을 땐 절반까지죠? 그러니까 자, 1,50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하고. 32번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세 별표시 2개 합니다, 여러분. 독립화 문제로도 뭐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독립화 문제도 나왔었고, 27회 시험에. 그 다음에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국내예산 양도와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고, 잘 알아둡니다. 먼저요. 자, 국외예산 양도세 납세자는 거주자가 양도해야 되는데, 먼저 국내예산 양도시의 거주자는 국내에, 자,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 등 개인을 말합니다. 근데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거주해야 되는데 그때 거주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등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습니다. 4년, 3년 주소 거주는 자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표를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표를 정확히. 국내 소재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비거주자도 납세무 있다. 마돈나가 여러분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금 내고 가야죠. 그래서 국내예산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도 납세무가 있다. 근데 국외 소재자산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는 당연히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거주해야 되는데 자, 국외예산 양도시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거주 등 거주자만이 납세무가 있다. 4년, 3년 안 돼요. 2번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한번 옳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양도일제 계속해서요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예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양도일제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재산 양도시에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아니잖아요, 5년이잖아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10년간 주소를 뒀으니까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냥 응용력이 1도 없어요. 응용력 1도 없이 그냥 5년이잖아요 이러면서 막 펄컥 화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자, 하여튼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진짜 7개, 8개밖에 못 맞, 7개밖에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10개 이상은 못 맞아요. 그런 응용력을 못 발휘하면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거주했다. 그러면 5년 이상 주소를 거주하는 걸 눈치채야죠, 여러분. 자, 과세 대상을 보시면요. 국내예산 양도와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번이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면 그랬는데 우리 국내예산 양도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채권이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국외예산 양도시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국외예산 양도시, 국외자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등기와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미등기 70 뭐 이런 것도 없고 등기와는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등기와 관계없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하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빠진 거 있나? 그린란드. 전 세계 부동산 등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 산출이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외산 양도시도. 근데 다만 예외가 있긴 있어요. 자, 보세요. 추계 방법 그래가지고 넘어가시면 국내산 양도시는 당연히 실거래가로 계산하는데 실거래가에 불분명하면 매감기 이렇게 매감기로 추계 방법으로 매감기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국외산 양도시에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데 110페이지 맨 꼭대기. 근데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가로 안에 보세요. 예외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 시가라는 게 또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하여튼 국외산 양도시도 뭐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거래가. 시험에 나왔던 것은 국외산 양도시 양도가액은 양도자 계산한 시 양도가액과 실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한다. X여러분들 실거래가로 합니다. 4번 양도차익의 외환산.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비를 여기가 포인트예요. 기준이 되는 시점에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예요. 그러니까 수령일 현재 또는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로 계산합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달러나 파운드, 엔화 이런 걸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서 계산할 때. 근데 이걸 시험에서 여기를 보세요. 시험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시험에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인데 이걸 갖다가 시험에서는 양도일 현재 또는 등기일 현재 아니고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입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동그라미 2번은 한번 눈에 익혀두셔야 되는데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거래할 때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기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로 봅니다. 눈에 익혀두시고 이거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배웠잖아요. 중 빠른 날 배웠잖아요. 세율이요. 국내산 양도시에는 미등기 양도면 70%잖아요. 근데 국외산 양도시는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부동산, 주식도 원래 기본소에 보면 주식에 관한 국외산 양도시 세율도 있지만 제가 주식은 빼버렸어요.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하여튼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주식 빼놓고는 보유기한에 관계없이 자 무조건 6에서 42% 세율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기한도 관계없어요. 50%, 40% 이런 거 없고 국외산 양도, 국외 소지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국외산은 무조건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국외 소지 토지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100분의 50% 세율 정도된다? X입니다. 무조건 1년 미만이어도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국외산 양도시는. 그 다음에 6번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국외산 양도시도 나눠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납은 국내산도 안 되는데 국외산 물납을 허용하면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 물납한다? 골치 아프잖아요. 물납은 조금 풀어갑니다. 분납은 되고. 장특공제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3년 이상 보유한 국외 소지하는 토지의 경우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면 틀려요. 3년 이상 보유했어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으니까 국외산 양도시는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국외산 양도시도. 반드시 다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되고. 외국납부세 공제 봅니다.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국외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거나 납부할 것이는 때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외국에서 세금 내건 공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에 외국납부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 두 개 중에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 중에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바꾼다 그러면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으로만 외국납부세 공제받을 수 있다면 틀려요. 예. 10번 국외산 양도시 국내산 양도의 준용 규정 그래가지고 쭉 참고적으로 읽어보는데요. 달달달은 어떻게 배워요? 읽어보는데 준용하지 않는 상에서 6번 기준시가 산정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그린란드
또 빼먹은 거 있나? 오스트레일리아.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국외산 양도시에는 기준시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다 봤고요. 111페이지 제3장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01번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있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여기다가 별표시를 큼지막하게 2개 합니다, 여러분들. 뭐 3개, 올해 개정이 있으니까 3개를 할까요, 그러면? 네, 올해. 자, 3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개요. 01번 테마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어떤 거냐.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기초입문 과정부터 제가 설명드린 것이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를 제가 열거해 드렸었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또 목운동 한번 합니다. 목운동. 아이고, 참, 목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좋습니다. 아니, 좋아. 하품을 해. 하품하면은 그 피로를 떨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하품한대요. 그러니까 하품하고, 하품을 하든, 짝다리를 짚으시든, 졸릴 때는 졸음방지 껌을 씹으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딱딱 소리만 안 나면 제가 항상 했죠? 뭐 껌 씹고 뭐 이런 거, 딱 소리만 안 나면 뭐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든 뭐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뭐 알아서 그냥 뭐 다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하여튼 졸음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 소득세법에 8가지 소득이 있다고 기초입문 과정부터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6가지가 있고요.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되어 있고요. 종합소득에 6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 배당소득이요.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뭐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 배당소득 받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가 우리 종합소득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시험과 관계없고요. 양도소득이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사업소득,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시험법인데, 부동산을 보유 중에 대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업, 대업을 통한 소득, 임대업을 통한 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건 기초입문 과정부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다가 몇 년 또 나오다가 또 최근에 지금 안 나왔다가 28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작년 29회 시험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의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몇 가지 살짝이요. 우리 요약집에는 뭐 제대로 구색이 갖추어져서 나와 있는데, 근데 뭐 그냥 요거는 매매업과 건설업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슬쩍 여러분들 문제 풀어야 되나? 요거 그냥 살짝 나중에 7, 8월 달에는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하여튼 뭐 나중에 우리가 살짝 보면 되는 거고요. 임대업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근데 임대업에서 어떤 걸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은 어떤 걸 공부하냐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합니다. 여기 보세요. 임대업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 시험 문제 출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범위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여기서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나왔고, 또 보증금만 받고 임대예요.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면 전세주택인데, 전세주택과 관련한 거, 요거 이제 또 시험에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19년 개정세법으로 작년까지는 2018년도에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올해 그래서 이번 29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발생한 주택 임대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예요. 자, 그러면 올해 5월 지금 현재 5월 달에 올해 2019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2019년도에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요건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내년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돼요. 과세가 되는데 그럴 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이따가 보겠지만 분리과세하죠. 우리가 또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 출제가 되고 왔고 또 출제가 예상됩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01번 테마 일단 별표 3개 하시고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입니다. 1번이요.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요. 또 양가로 1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업인데 그렇잖아요. 부동산을 대여, 빌려주고 대가받아요. 부동산 상해 권리라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받아요. 요 양가로 1번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옛날부터. 반드시 별 표시해놓고 디테일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또 별 표시하시고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라는 게 뭐냐? 전세권, 임차권 대여소득이라든가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라든가 담보제공에 대한 사용대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민법의 물상보증이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이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뭐라고요? 임대업입니다. 사업소득. 그 다음에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임대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인데 단 여기 중요한 것도 밑줄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대여소득은 이거보다 기타 소득입니다. 임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다. 자, 요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2018년도 작년 개정세법인데 지상권과 지역권, 지상권과 지역권 요 대여소득은 있죠.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것은 지상권과 지역권 대여소득은 요게 공익사업과 사업과 무관한 것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지상권, 지역권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이게 사업소득입니다. 임대 사업소득인데 근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이거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무관하다고 하는지 관련된 건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2019년 우리가 2018년 개정세법인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반드시 알아둡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고 이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가로 2번을 계속 보겠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도 임대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고 양가로 3번 광업권자, 조광권자, 독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으로 발생한 소득 있죠? 이런 것도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이에요. 덕대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절 보세요. 부동산에서 임차인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죠. 임차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것을 전대한다. 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을 덕대라고 해요.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 덕대가 이 권리를 또 타인에게 이것을 대여합니다. 자, 이럴 때 이것도 뭐라고요?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또 이걸 빌려줘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양가로 4번입니다. 기타 포함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 받는 거 민법의 물상보증에 결국 이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즉 임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으로.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로 대여 얻는 소득.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니까 이것도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이게 포인트예요. 바꾸면 이런 걸 뒤바꾸는 거니까.
동그라미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면 받는 대가 있죠? 이것도 사업소득입니다. 우리 전광판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지국 같은 거 뭐 이런 거 옥상, 저 측면. 이것도 사업소득이고. 양도와 대여의 비교를 봅니다. 토지 건물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 양도하면 양도수익이고. 전세권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 양도하면 양도수익이고. 지상권, 지역권은 대여하면 사업소득인데 지상권은 양도했을 때 양도수익인데 지역권은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권은 대상 아니었잖아요. 우리 양도세 대상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근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양도세 대상 아니셨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대여하면 사업소득이고 물론 공익사업과 지상권,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게 이게 이제 사업소득이지 관련된 것은 기타소득이고요. 자, 그런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여했다 사업소득이고, 양도했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근데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이나 점포 임차권은 대여했을 때 이게 사업소득인데,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동산 임차권 아까도 했지만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세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 비과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도 양가로 2번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양가로 1번이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이것은 비과세입니다. 농업소득세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그런 건데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잖아요. 비과세예요. 근데 단 가로 안에 보니까요. 단 논밭을 타인에게 대여했는데 자신의 논밭을 대여했는데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러고서 대가를 받을 때는 과세합니다. 시험에 나온 것은 계속 나온 거는 양가로 2번이에요. 비과세 주택 임대 사업소득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자, 1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별표시고 1기에 딱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임대했을 때 비과세합니다. 임대소득을. 근데 단 고가주택과 임대소득과 국외 소재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여러분. 주택 하나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해요.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이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예요. 개시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할 때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얼마? 9억 1,500원입니다. 보유 시의 가격을 판단하는 거니까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뭐 기준시가로 9억 1,500원입니다. 실거래가 아니에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은 양도당시 실거래가로 9억 원 1,500원이었잖아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얼마? 9억 1,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수익을 비과세한다고 했을 때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자,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부 주택으로 보는데 우리가 국세에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에서라든가 이렇게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그렇잖아요.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가구원들한테 월세 주고 월세를 받아요. 그러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비과세입니다. 일개소유는 주택 임대수익이니까.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그 다음에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일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공동소유주택이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득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득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원칙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득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어떤 얘기냐? 자,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에서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고요. 공동소유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이 있고요. A주택은. 그 다음에 을이요. 또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을 소유인데 을이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합니다. 임대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비주택 임대는 1주택 임대로 봐요? 2주택 임대로 봐요? 예? 1주택 임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 자,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거기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갑이 60%니까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주택으로 계산하니까 을이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몇 주택 임대로 본다고요? 1주택 임대입니다. 그래서 자, 공동소유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50%씩이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때는 누구의 주택으로?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를 봅니다, 여러분. 그럼 저를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미 나온 게 공동소유주택,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 자,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X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근데 양도소득세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교도에 특강을 하면 그 특강집에 공동소유주택 재산세에서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 양도세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한눈에 쫙 비교해서 다 볼 거예요. 공부할 거고 그때. 자, 여기 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보세요. A라는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동소유주택이 있는데 갑지분 90%, 을지분 10%인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을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을은 몇 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어요? 몇 주택 양도로 봐요? 1세대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여러분들? 반드시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정리해서.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니 뭐 강의를 듣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혼자 스스로 깨우쳐가면서 비교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제가 다 비교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이게 비교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비과세 주택수 계산. 다만 이어지는 얘기는 공동소유주택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이어지는 얘기는 참고입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 수입에 귀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어떻게 계산한다? 합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부부의 경우에도 소득세 계산은 개인 단위 계산이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요. 근데 주택 수 계산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면 2주택 소유하는 자로 봐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임대했을 때 자 2주택 임대니까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자 전대하거나 전전사하는 경우 이것만 시험 지문에 아직 안 나왔고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다 지문에 나왔던 거고 얘만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임차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냐?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요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임차 받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할 때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아니고 누구?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 소규모 주택임대수요. 해당 과세 기간에 총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수금 비과세한다. 오해하면 안 돼요. 바로 단서를 바로 봐야 돼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기간에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즉 작년까지 2018년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금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9년 우리 시험 보는 올해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임대수를 주의해야죠. 3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이 있잖아요. 요거는 뭐 문제 풀면서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용어 설명드릴 게 한번 보면요. 3번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 어떻게 계산하냐. 여러분 보고 계산하고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이때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동그라미 2번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임대료는 원래 우리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는 월임대료를 계산하는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예요. 그러면 월임대료가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봅니다.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받고서 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놔요. 이자가 발생하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 거. 이게 뭐라고요? 간주임대료입니다.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은행에 넣어놓으면 예금 발생하죠? 그런 이자액 상당액 부분을 그 금액을 상당한 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는 간주임대료라는 것을 계산해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플러스 보험차 이런 걸 전부 다 합친 것을 총수익 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필요경비 빼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그때 간주임대료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뭐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보증금에서 3억 원을 빼고 왜 3억 원을 왜 빼냐면 이제 3억 원 초과할 때만 보증금은 과세예요. 그래서 3억을 빼고 여기 또 보증금의 전체 100%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하고 그래서 60% 곱하고 365분의 1은 임대 일수를 말해요. 근데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365분의 72일 이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임대 기간을 1년으로 주로 해요. 그러니까 365분의 365일이니까 1로 해서 변수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고 여기서 또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113페이지 있잖아요. 디귿번을 보니까 정기금 이자율이 현재 이게 지금 1.8%였다가 이게 최근에 또 바뀌었어요. 이게 1.8%였다가 2.1%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것까지 2.1%로 바뀐 것까지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하여튼 그래도 그냥 참고적으로 수정합니다. 자, 요약집을 수정하는데 1.8%를 몇 프로로? 2.1%로 수정합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리을번을 알고 있는지를 28회 시험 때 물어봤었는데요.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 물어봤는데 아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빼는 게 있었어요. 금융수익을 이제 빼는데 이 금융수익 뺄 때 리을번 봅니다. 123페이지.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뺄 때 그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음. 즉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금융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빼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포함한다고 시험에서 바꿔서 나왔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시사하게 나왔었는데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요.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 나오는데 아까 총수익 금액에 관리비 수입, 보험사 이런 거 합할 때 관리비 수입 이런 건데요.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문에 나왔던 것들도 있는데 자, 2번 한번 볼게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으면 전기료, 수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의 이런 것들은 이 총수익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공공요금이요. 전기료나 수수료 같은 공공요금 총수익금에 관리비 수입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공공요금을 제외한 관리비, 청소비, 난방비 등으로 받은 이런 것들은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3번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이 중요해요. 또 시험에 또 여러 번 나왔습니다. 4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비 소득세 과세입니다. 여러분 실생활 관련해서 많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잘 봅니다. 1번에 보니까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원칙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월세주택만 과세하지 전세주택은 원래 소득세 과세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전세주택 과세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데 몇 주택이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을 소유하고 앤드 주택과 부토지 그 아래쪽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딱 3억까지는 아니에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로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주택은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 이상이면서 앤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를 초과해야 돼?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3억 원을 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주택수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이게 60제곱미터였다가 올해 2019년도 개정세법입니다. 4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60이었다가. 자,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엔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산정 시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택이 3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돼.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주택은 3채지만 여기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임대소득의 수입식이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정해진 날을 임대소득의 수입식으로 합니다. 매월 15일? 그럼 15일을 정해진 날을 수입식으로 하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임대소득의 수입식으로 하고요. 눈여겨 한번 봐놓고. 6번이 올해 2019년 개정세법입니다. 작년까지는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였는데 올해부터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분리과세 계산하느냐. 자, 봅니다. 박사네요. 분리과세 시 주택 임대소득의 산출세액은 수익금액에서 1- 필요경비인데 1은 100분의 100으로 해서 막 계산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경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경비를 곱하고 수익금액에다가 여기서 또 공제금액 되는 금액이 있어요. 공제금액을 빼서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수익금액에다가 몇 프로 분리과세세를 정한다? 14% 분리과세세를 정해서 자,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면은 이제 그러면 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거고요. 14%세를 정할 때. 이때 필요경비를 외우셔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몇 프로 필요경비를 적용하느냐? 60%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미등록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자는 몇 프로만? 50%만 경비를 적용하고. 공제되는 금액도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기본적으로 400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한 자는 얼마만? 200만 원만 공제해줍니다.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요. 이걸 외우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숫자들은 외우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요. 113페이지 또 중요합니다. 밑줄인데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금처럼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주택 임대수익이 얼마 이하일 때? 2천만 원 이하일 때. 자, 다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14페이지를 보니까요. 114페이지 보니까 114페이지. 자, 상가임대하고 상가임대와 주택임대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요. 제가 이제 쭉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면 114페이지 임대업 건설업 매매업과 건설업은 안 할 거니까 오늘 요게 마지막이에요. 자, 잘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얼굴이 갑자기 확 펴지는 사람도 있는데 좋습니다. 자, 여기 있잖아요. 주택 임대와 상가 임대 비교. 표가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제 설명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이렇게 하시고 여기 그대로 있는 건데 조금 이렇게 저 좀 달리 조금 이제 그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자 봅니다. 네, 어깨 한번 돌리시고 한번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깨 한번 돌리시고 자 힘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항상 제가 세법은 실제 강의한 시간은 오늘 3시간 강의하는 거예요. 복습만 여러분들이 아까 눈을 껌뻑거리시는 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길어가지고 복습을 아까 30분 넘게 했잖아요.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 강의한 내용으로만 따지면 제가 3시간 넘어서 강의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제 강의 시간 만약에 제가 복습 안 하고 강의라면 거의 여러분들 수업은 10시에 시작하면 무조건 1시 끝나거나 아니면 10분 전에 끝나거나 뭐 기초인문과정 같으면 저 10시에 시작했다 12시 반이면 수업 끝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건데 복습하느라고 그래서 그렇지. 왜 복습하냐고요? 아이고 이렇게 맨날 앞뒤로 복습하는데도 계속 여러분들이 저기 하는데 이것도 안 해보세요. 그럼 공부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또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라도 여기 왔을 때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상가임대 있잖아요. 설명을 잘 듣습니다. 상가임대는 이게 한 채든 두 채든요. 상가임대는 한 채든 두 채든 무조건 과세합니다. 무조건 과세요. 상가임대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상가임대 무조건 과세고, 또 상가임대는 이게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던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던 무조건 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상가임대는. 근데 주택임대는 있잖아요. 주택임대는 뭡니다. 한 채일 때, 두 채일 때, 세 채일 때 주택임대는 달라져요. 또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 또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주택임대는 주택수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채인지 두 채 임대했는지 세 채 임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또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럼 설명을 한번 또 쫙 드려보겠습니다. 주택임대. 자, 뭐 보시면요. 먼저요. 주택 딱 한 채, 일개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습니다. 임대소득을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해야 하네요.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비과세합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었습니다. 단 고가주택과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 소재 주택은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 임대소득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근데 주택 한 채 소유하는 사람이 집을 전세 줬어요. 보증만 받고 임대했어요. 전세주택 과세해야 하네요.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요거는요. 고가주택,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을 포함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나중에 또 질문하지 말고 잘 보세요. 기출문제 보다 보면 헷갈려. 또 여기 보세요. 안 보는 사람들 여기 봐야 됩니다. 나중에 질문하지 말고. 기출문제 때문에 또 질문한다고요. 자, 월세주택은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 한 채일 때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한 채를 할지라도 고가주택은 과세를 해요. 근데 전세주택일 때는 보증만 받고 임대했을 때는 고가주택이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전세주택은 무조건. 그 다음에 주택이 두 채예요. 하나는 월세계약 형태로 임대했고 하나는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했습니다. 월세주택 과세 안 해요. 주택 두 채일 때 과세 안 해요? 합니다. 일개 소유하는 자 주택 임대수만 비과세지. 두 채면 과세입니다. 전세주택은 두 채일 때 보증만 받고 임대했어요. 과세 안 해요? 안 합니다.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부터니까 전세주택은. 자, 월세주 계약 형태로 임대한 주택은 세 채일 때 과세한다 안 한다? 합니다. 무조건. 일개만 비과세지. 한 채일 때만. 자,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을 때 과세 안 해요? 세 채일 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아니고 엔드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의 합계액이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자, 요거 전세주택 과세합니다. 그 사람들 딱 3억 원 안 되고요. 또 3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 1호또동 1세대당 주거용 상용 면적이 몇 제곱미터? 40제곱미터 이하면서 엔드 기준시가로 얼마? 2억 원 이하일 때만,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일 때만, 소형주택일 때는 3주택 계산할 때, 전세주택 3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배우잖아요, 금방.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지금 거기 필기가 돼 있고 알아둡니다. 그러면 이해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두 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두 채가 있어요. 주택 두 채가. 상가도 두 채, 주택도 두 채. 부자네, 부자. 그죠, 여러분들? 부자지. 여러분, 상가 요새 상가면 어디 있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저기 구는 면적, 저기 어디 구는 면적, 그 구는 면적도 수도권하고 먼 구는 면적이 어디 저 있는 상가다 그러면 뭐 크게 얼마 안 되겠지만 웬만한 지역에 상가다 그러면 아유 몇십억 간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두 채니까 아유 집도 두 채 얼마나 부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상가 두 채 중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벌면 되지 이제 중개수 되셔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상가 두 채가 있는데요. 상가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고 한 채는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어요. 자,
그리고 주택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또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했고 또 한 채는 전세 계약 형태로 보증만 받고 임대했어요. 그랬을 때, 자, 상가, 월세 계약 형태로 임대한 상가 한 채 과세해야 하나요? 과세입니다.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한 상가 과세해야 하나요? 과세합니다. 상가는 무조건 과세라고 했잖아요, 아까. 주택이요. 두 채 있는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월세 형태로 임대했어요. 과세해야 하나요? 과세해야 하나요? 합니다. 전세, 그러니까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안 하는 거지. 월세 주택은 두 채, 한 채만 비과세지 두 채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주택 두 채 있는 사람이 한 채는 월세 형태로 임대했다. 과세합니다.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한 나머지 주택은 과세해야 하나요? 이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 주택은 3주택부터니까. 아셨죠,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길 바라고. 자, 고개를 드시고요. 오늘 또 모의에 문제풀이도 있고 등등 그래가지고 제가 복습은 오늘 생략하고 요거로 자, 해보겠습니다. 복습은 생략하고요. 복습은 생략하고 한 가지 뭐 올해 요거만요. 주택임대업 임대사업소득에서 요거만 복습하고 오늘 마칠게요.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을 거니까. 우리가 사업소득,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이월과세 특례, 부당해상분 특례 중요했고, 다음에 또 시작할 때 복습할 거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또 중요했고, 또 새롭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고?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에서 분리과세할 때, 그럴 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에서 분리과세할 때 분리과세 산출세과 어떻게 구하느냐? 수익금액에서 1-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를 곱해주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율이 몇 프로? 60%. 미등록자는 50%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제금액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를 공제해주고? 400만 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해주고. 여기다가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을 정한다? 14% 세율을 정하고. 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했어요. 자, 그럴 때 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알고요. 자, 됐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렸고. 자, 고개를 드시고요. 하여튼 오늘 어려운 것들, 중요한 것들 많이 또 배웠어요, 진짜로. 다음 주에 시작할 때 복습 쭉 할 거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아까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자, 거기에 이율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상부인 특례 같은 거 꼭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시식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